저희가 일단 사전에 주신 질문들이 있어요. 이거 신청하시면서 주신 질문들을 빠르게 진행을 해보고 세 분 먼저 자기소개 한마디씩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보동치마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너에게 가는 길을 연출한 병규리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오네요. 네, 저는 27살 게이 아들을 둔 엄마 비비안이라고 하고요. 너에게 가는 길에서 주연 배우로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나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 아이는 29살이고 바이젠더, 팬드메틱, 에이섹슈얼이고 트랜스전 마치고 현재 FTM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공론총 소방노조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에서 1월 1일 날 동상 앞에서 이제 시무식하고 이 건물 둘러보는 걸로 저희 일정을 시작했거든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서 또 너에게 가는 길이 노회찬 상을 또 받은 장소도 여기라고 하셔서 다들 감회가 새롭다고 하셨어요. 일단은 첫 번째 질문부터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질문들이 사실은 다 많이 다른 데서 들어보셨던 질문들, 이렇게 질의를 한 60번 넘게 하시면 이게 약간 자동적으로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영화는 어떤 계기로 시작된 작품인지, 그리고 세 분의 첫 만남은 어떠셨는지, 그래서 규리 감독님부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이제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연보동치마라는 단체에서 이제 제작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계속 이 연보동치마라는 단체가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또 함께 하고 있고 그 현장에서 이제 미디어 운동을 하면서 또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는 활동 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한 10년 전에만 해도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들에 관한 영화들을 계속 만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3XFTM이나 혹은 레즈비언 정치도전기, 동료이기적 이런 영화들을 좀 당사자들에 관한 영화를 좀 만들어 오다가 이후에 이제 두개문 용산청사 관련된 이제 두개문기나 공동정권, 그다음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얘기를 다룬 이제 안녕히어로와 같은 이제 작품들을 좀 만들어 오다가 한 5년 전쯤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홍준표 대선 후보가 대선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홍준표 대선 후보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계속 그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동성애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문제를 계속 찬반으로 프레임화해서 이야기하는 사건들이 있었고 그때 문 대통령님께서 이제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이제 공표하는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그 어떤 발언이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부 안에서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 5년을 앞으로의 5년을 유력 대선 후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의 5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너무나 실망스럽고 공포감까지 밀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성소수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신다고 이제 홍보 영상을 이제 촬영을 부탁을 해주셨어요. 저희 단체한테. 그때 이제 오늘 이 영화를 이제 노동공익센터와 함께 공동 주최를 하시는 이제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에서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이제 인큐베이팅을 하면서 이제 독립 단체로 이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 영상 같은 것들을 이제 제작을 하신다. 그렇게 저희한테 의뢰를 주셨고, 그래서 홍보 영상을 제작하러 갔을 때 이제 부모님들을 저도 처음 만나뵙게 됐었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이제 카메라를 앞에 두고 하셨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 성소수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차별의 현실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비슷한 감각으로 되게 경험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되게 간단하게 뭐 나의 아들이 있는데 뭐 나의 아들이 이제 게이라고 나한테 커밍아웃을 했는데 이렇게 여자친구가 정말 너 아들 여자친구 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간단한 질문 앞에서 나는 어떻게 이제 대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어떻게 보면 이 성소수자 부모님들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또 커밍아웃을 하셔야 되는 그런 위치에도 놓이게 되시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런과 동시에 또 나의 아이에게 내가 잘 몰라서 무지로 인해서 했던 어떤 혐오의 발언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나 죄책감 같은 것들도 막 동시에 갖고 계셨고, 그래서 이분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담아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분홍치마와 남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함께 영화를 좀 제작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시작이 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저희 셋이 같이 만나게 된 건 두 분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나비님보다는 선배예요. 저는 2016년에 갔고 나비님이 2017년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에 아이한테 이제 저희 아들이 게이라고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부모 모임에 가게 됐고, 그때 제가 아이한테 받은 책자가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만든 나는 성소수자 부모입니다 라는 인터뷰집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영상이 많이 없을 때였고 유튜브 저희가 계정도 없을 때라 그 책이 저한테 너무 희망 같은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받고 나면 부모가 갑자기 성소수자 부모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되게 고립감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누구와 이 얘기를 나눌 수 없고 뭔가 이렇게 비밀로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외로움, 고립감, 슬픔 이런 게 막 한꺼번에 왔어요. 충격과 함께. 그랬는데 그 책을 제가 그래서 너무 힘든 마음에 그 책을 보니까 거기에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얘기를 이제 풀어놓으신 거죠. 나는 커밍아웃 받아서 이랬다 저랬다 힘들었다 이렇게 극복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보니까 저는 굉장히 힘이 됐고 그게 희망같이 저한테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2017년에 제작을 시작했는데 그때 감독님이 오셨을 때 이제 우리가 영화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다행이다. 책보다는 사실 영화가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걸 느끼게 해줄 수 있고 많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책에 있는 이름만 보고도 굉장히 희망을 느꼈는데 그분들 나보다 먼저 겪은 성소수자 부모를 어떤 성소수자가 부모가 된 분이 보신다면 나름 위안을 얻고 또 당사자들이 본다면 이렇게 저런 부모들도 있고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도 가질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영화 작업을 굉장히 반겼는데 감독님이 보시다시피 되게 체구가 작으시고 마르셨어요. 근데 맨날 그 무거운 그 카메라 가방을 앞으로 하나 메고 뒤로 하나 메고 양쪽으로 메고 막 삼각대 이런 걸 막 들고 이렇게 다니셨는데 그렇게 4년을 찍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개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들꽃 영화상이라는 데에 초대를 받아서 감독님이 가셨는데 이제 저희는 이 일정 때문에 거기를 같이 갔었는데 다큐멘터리 신인 감독상을 진짜 발표를 하는데 제 일인 것처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진짜 엄청 환호를 했거든요. 그때 모든 분들이 다 쳐다보시더라고요. 마치 저희가 상 받은 것처럼.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감독님이 고생하신 거 알고 우리 영화가 어떤 의미로 사람들한테 보여졌을까를 생각하니까 되게 감동적이었고 물론 상금은 없어서 좀 서운했지만 하지만 그런 되게 의미 있는 상이어서 저희 감독님이 저희 영화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다면 너무 기쁜 일이고
그랬는데 우리 나비님은 2017년에 처음 오셨는데 저는 사실 영화에서 보듯이 처음 갔을 때 게이라는 말을 못 해가지고 게 이러고 진짜 1년을 울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무슨 턱에 이렇게 걸린 것처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게이라는 거에 대한 편견이 너무 뿌리 깊이 아마 저한테 내재화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말을 못했는데 나비님은 2017년에 오셨는데 제가 아직도 그 첫인상을 기억해요. 저는 레즈비언 엄마예요. 이렇게 너무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부모 모임 가면 이제 소개를 하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디서 왔다. 근데 나비님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대단한 엄마다. 나랑은 정말 결이 다르신 분이구나. 그래서 굉장히 충격 먹었던 기억이 났는데 제 기대 이상으로 나비님은 진짜 되게 투사 같은 어머님이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많이 나비님을 따라서 많이 코스프레를 많이 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대하님이 트위터 팔로우 저랑 경쟁하다가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2,000명 넘었어요. 잠시 제가 노조에 몰두하는 동안에 싹 끌어갔어요. 팔로워를 2,000명. 어쨌든 승자이시고 저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여자 아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계속 연애 편지를 쓰길래 저희 아이가 레즈비언인 줄 알았어요. 뭐 그래도 중학교, 초등학교 정도의 아이들 이제 뭐 에스콘 보고 많이 알으니까 너 혹시 레즈비언 아니니? 그랬더니 뭐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학교 때 정도는 한 번 또 계속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니까 너 레즈비언 맞는 것 같아? 그랬더니 바이에 가까울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뭐 굳이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사냐하냐 얘기할 분위기는 아니었고 물론 그건 뭐 제 주변 사람들은 우리 아이는 남자친구가 아니고 여자친구를 좋아해 라고 정도로 얘기를 이제 하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꼭 레즈비언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뭘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생각은 없었고 그런데 제가 그나마 그렇게 그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던 이유는 중학교 때 제 친구 같은 반 친구 중에 그 레즈비언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제 동성애 자래라고 이게 수근거리는 게 좀 듣기 좀 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자연스럽게 봤던 경험이 있어서 저희 아이가 레즈비언으로 산다 하더라도 한편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을 하거나 뭐 손주를 낳거나 그렇게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뭐 요즘 뭐 듬직한 사위를 얻기도 난망하고 또 예쁜 손주를 내가 키워줄 것도 아니고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뭐 괜찮아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저기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제가 거기는 자조 모임 아니니? 그러면 거기는 위로받고 그럴 텐데 나는 굳이 그런 위로가 필요 없는 데로 가야 할까?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한 2번 권하다가 나중에 좀 강력하게 저희 어떤 분을 건드리더라고요. 내가 엄마한테 거기 가자고 하는 것은 그냥 가자는 게 아니라 엄마가 지금 사회운동 하는 만큼 이 성소수자 부모모임에 가서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가보지 해서 갔는데 부모님들이 정말 딱 산 눈빛이었고 그리고 당사자들을 좀 거기 와서 많이 봤어요. 트랜스젠더라고 얘기하는 당사자들도 봤고 그런데 저는 이제 소개할 때 저는 레즈비언의 엄마 땡땡땡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이는 정작 소개할 때 엄마는 저를 레즈비언을 알고 있지만 저는 트랜스젠더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쉬는 시간에 저희 아이한테 너 트랜스젠더야? 넌 수술도 안 했잖아 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이렇게 눈빛이 잠깐 멈칫하더니 이런 거였어요. 설명해서 알아듣지도 못할 건데 하는 뜻으로 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도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글자 그대로 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도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실은 수술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성별 정정을 하게 되고 뭐 취업이나 이런 가시화가 되니까 뭐 군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수술 어쨌든 안 한다 보니까 뭐 큰 어려움은 없겠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저도 넘어갔죠. 그런데 한 2달 후에 수술을 하고 싶다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저는 이미 부모 모임 와서 트랜스젠더를 봤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니? 레즈비언도 괜찮다고 했는데 네가 조금만 설명을 해주면 내가 이해를 했을 텐데 그렇게 그 말을 하는 게 20년 넘는 시간 동안 힘들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아이가 제가 얼마나 혐오의 발언을 했는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뭐 가슴이 있는 게 불편하다던가 그게 너무 싫어서 화장실 가서도 불을 끄고 씻는다거나 옷을 갈아입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뭐라고 하죠.
그리고 자꾸 남자 아이 줄에 선다던가, 물론 모든 트랜스젠더가 그 남성성을 뭐 강조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그런 어떤 젠더 표현을 본인이 했을 때 제가 좀 뭐라고 했죠. 또한 이제 애들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 라고 가슴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때 여자로 사는 게 힘든 사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남자가 되려고 한다는 건 옳지 않아. 비겁한 일이야. 이러면서 저희한테 제가 이제 타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감히 그런 얘기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아 내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얘를 많이 힘들게 했구나. 그리고 한 20년 넘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본인은 트랜스젠더란 말을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뭔가 근데 남과 다르다는 걸 느껴. 또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가 여자아이라서 동성애자인가라고 생각해도 이것만으로는 뭔가 되게 속 시원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가 저희 아이가 말하기를 하리순리 배우님이 TV에 나오니까 아 나는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모 모임 와서 배운 건데 외국의 경우에는 이 트랜스젠더일 수 있다 아이가 부모들이 빨리 알겠죠. 저도 아마 만약에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부모님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모님과. 그래서 트랜스젠더일 수도 있겠다. 본인이 그 젠더 표현을 잘 하면 그 아이들을 전문가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나 내분비과 의사들하고 같이 상담을 해서 이제 아이를 꾸준히 지켜보다가 1차 성징 나타날 때 그런 표현을 한다 그러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주고 그 다음에 2차 성징 나타날 때는 그때까지 계속 이 아이가 되면 부모님이 이제 남성 호르몬을 준다든가 해서 아이의 어떤 신체가 크게 바뀌기 전에 아이가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젠더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과적인 수술을 해야만 성별 정정을 하는 것이고 유엔 협약에 따르면 그런 외과 수술을 해야만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외과 수술을 해야만 성별 정정을 해준다는 건 국가의 야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일찍부터 그런 도움을 받는다면 정신건강에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많은 트랜스젠더 친구들이 일찍부터 그 힘들었기 때문에 표현하자면 어떤 그 정신건강의 허들이 확 낮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좀 괜찮다가도 힘들어지면 그 지점까지 금방 물러가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살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런 환경에 살았다 그러면 저희 아이한테 힘들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무지로 인해서 정말 힘들게 했구나. 내 자식을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가시화는 필요하겠구나 했는데 그 즈음에 우리 모임에 계속 어떤 인터뷰라던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공영방송에서도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영화를 찍는다고 감독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갔던 그 중에 계속 이렇게 어떤 영상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한 분이겠구나 생각을 했고 가시화가 필요하니까 어쨌든 누구라도 도와야지 n분의 1을 몫을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촬영하는 대로 이렇게 저희는 다 따랐는데 실은 카메라를 앞에 두고 생애사를 전부 다 감독님이 많은 부모님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고 그게 해마다 또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해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제작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줬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출연한 저희들은 인생이 좀 바뀐 부분이 있죠. 영화를 통해서 카메라가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건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고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는 건데 그런 기회는 참 굉장히 드물고 행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감독님이 또 이렇게 뭔가 조근조근 말씀을 하시면 이런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능력이 있으세요. 제가 아무에게도 평생 생각해본 적도 없고 얘기해본 적도 없는 그런 모든 얘기를 다 하게 돼요. 그런 모든 얘기를 정말 많은 시간 찍었는데 4년 동안 많은 시간 찍었는데 그걸 93분짜리로 만드는 것이 정말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영화를 통해서 지금 비비안님 말씀처럼 가장 큰 가시화였고 처음에 저희는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당사자들이 그 커밍아웃 할 때 바비를 위한 기도라는 약간 충격적인 실화에 바탕한 영화를 많이 보여드려요. 이제 그것이 이제 부모님들 마음을 좀 돌리기는 약간 좀 바뀌게 할 수도 있겠지만 좀 굉장히 슬픈 실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모님께 말을 걸고 용기를 낼 때 이런 영화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그때는 막연히 했었죠. 그런데 동양권에서
이 부모 모임이라는 영화는 터키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터키의 어떤 인권 지수가 가장 낮다는데 우리나라도 낮은데 인권 지수가 낮을수록 또 이런 영화가 나오나 싶을 만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이 뭐 한국말로 할 수 있는 이런 영화가 있다면 참 좋겠다. 기록의 의미라도 필요하겠다라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단순히 한 몫을 생각했는데, 감독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모든 책임을 지고 영화의 완성도나 어떤 의미나 그런 걸 많이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감독님한테 여러분도 한번 걸리면 모든 게 다 털립니다. 영화와 모든 인생이. 감사합니다. 정말 얼마나 이렇게 많이 질의를 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 질문은 봄님이 영화 너에게 가는 길을 꼭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나 집단이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전 두 가지로 나눠서 여쭤보고 싶어요. 워낙 공동체 상영이나 집이 이런 거 많이 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영화를 본 관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모임이 어떤 집단,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궁금하고, 또 앞으로 아직은 안 만났지만 어떤 관객들을 만나보고 싶다, 이런 것들. 뭐 그게 정치인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저희가 그 영화 사실 개봉을 하고 나서 상영 활동을 하는 내내 많은 인권 단체에서 그 공동체 상영, 대관 상영을 자진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그 상영 끝에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자라는 어떤 구호를 함께 외친다거나, 그리고 그 GV 관객과의 대화 자체에서 이제 그 당사자분들이 어떤 커밍아웃을 하시기도 하고, 또 부모님을 데리고 오셔서 같이 영화를 보고 부모님과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찾아오시는 관객분들을 볼 때마다 사실 되게 감사한 생각도 들고, 이게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 혼자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었고, 이 영화의 의미를 알아주시고 그렇게 대관 상영을 계속 해주신 인권단체 관계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상영 운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관객분들이 저를 보러 온다기보다 이 두 분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셨겠죠. 그래서 정말 영화를 오늘 커밍아웃을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관객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 퇴장로에서 이제 부모님을 나비님, 비비안님께 소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당사자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감사하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영화가 누군가 어떤 커밍아웃을 하거나 좀 용기를 낼 때 되게 많이 이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작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계속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정치인분들, 모임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나중에 이재명님,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두 분만 앉혀놓고 한번 영화 상영을 두 분 앉히고, 여기 저희 세 명 있고, 이렇게 과외처럼 준비하고 이렇게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감독님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전에 부산에서 어떤 교수님, 심리학과 교수님이 주최하신 GV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심리학과 대학원생, 석사, 박사 분들, 학생들하고 했었는데, 그 교수님이 굉장히 부산 지역에서 영향력이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을 모아주셔서 저희의 얘기를 하게 해주셨는데, 정말 그 관이 진짜 엘라이가 많았던, 엘라이는 뭐냐면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았던 그게 GV여가지고 저는 되게 기억에 남고, 물론 당사자들도 많고 부모님들도 있고 하는 GV도 많지만 그 집단이,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영화를 보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단 상담사분들이시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잖아요. 사회를 뭔가 바꾸는데. 그래서 그런 데 가서 GV를 했을 때 좀 뿌듯하고, 아까 감독님 얘기하셨듯이 당사자분이 부모님이나 혹은 뭐 친구나 뭐 이렇게 함께 와서 본인 입으로 하지 못한 얘기를 저희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하고 싶으신 그런 때 저희 영화가 사용되는 거.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엘라이로서 너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해 줄게 하는 이런 반응이 나왔을 때 저희가 굉장히 큰 일을 한 것 같은, 그러니까 되게 정말 성취감도 많고 보람을 많이 느끼는 그런 GV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GV를 저희가 많이 한 이유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가서 함께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하고 마음을 나누면 저희도 너무 큰 에너지를 받고 오신 분들도 저희한테 또 에너지를 받고 해서 서로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순환되는 느낌?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약간 힘을 내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GV를 되게 좋아해서 어디든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 군데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고 와도 지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저희가 필요하시면 불러주시면 어디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여러 단체 상영을 했었는데 기억에 남는 분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모시고 단체 상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우호적인 분도 있지만 억지로 끌려온 분도 있었죠. 그분들에게 어떤 소감이냐 했더니 되게 말씀을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 국회의원인의 그 가족들이 다 목회자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보고 느끼긴 하셨죠. 느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어느 날 어떤 기자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떤 꼰대 같은 국회의원이 있어갖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자한테 그러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면서 나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 안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영화를 봤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반대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면서 영화가 정말 큰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대법원 인권법 밖에 판사님들 모시고 집을 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어쨌든 차별금지법이라는 큰 틀에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성적지향의 이 부분은 빼고라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선진국 어느 나라는 굳이 안 넣고 그리고 이런 성적지향이나 몇 가지를 빼고 차별금지법을 먼저 통과를 시킨 데가 있다 라고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성적지향을 빼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우선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 그거야말로 가장 큰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어떤 부분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에게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기회가 된다면 목회자님들을 모시고 영화 상영을 하고 싶죠. 실은 제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강사 양성반 같은 걸 할 때 저희 부모님들이 가서 한두 시간씩 이렇게 같이 강의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인권강사 양성할 때 그 목회자분들도 오세요. 요즘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또 인권도 하고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동성애 진영에 있는 제가 목사예요. 그런데 이 교육을 2시간 받고 나니까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서 자기가 접할 수 있는 목사들한테 얘기를 하겠다. 물론 목사님들 얘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 되면 어떤 형태로든 이런 것들이 많이 정보가 나가고 또 영화는 뭐 정보도 정보지만 마음에 울림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실은 저희가 개봉할 때 극장으로 달려간 목회자들 해서 신부님, 수녀님, 스님들 많이 오셨거든요.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이제 강제로 끌어다 앉혀서 기회만 되면 한번 보게 하고 사람이 한 번 보는 거하고 또 여러 번 접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정치인들 N차 관람시키기 뭐 이런 거 해야겠네요. 네, 저희 질문이 조금 있는데 혹시 관객분들 지금 혹시 하고 싶은 질문들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 현장 이야기 조금 더 듣고 남은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네. 그냥 질문하면 되나요?
네, 하시면 제가 문자 통역 위해서 질문을 마이크 대고 반복을 할게요. 나빈님? 나빈님 질문이 있는데 직장 다 네, 나비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되게 정말 성함만이라고 해서 정말 존경심이 좋아해지는. 네, 근데 직장에서 사실 이제 그 공무원 사회가 공직 사회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혹시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부분 없으셨는지 아니면 과거와 달리 지금 조금 개선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제국공무원이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도 더 상명하고 익숙한 데라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이 직장생활 39년 차 근무하는데 느낀 것은 대부분은 허락을 구해야 되지만 어느 경우에 허락보다는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더 낫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은 이런 부분은 멈칫거리고 양해를 구하거나 어떤 동의를 구하기보다는 물론 동의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근데 사전 양해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당당하게 밀고 나간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실은 저도 이제 여름 같은 데 되면 이런 프라이드 백을 같은 걸 하고 다니거든요. 그럼 저희 이제 짧은 제복을 입으니까 저희 상사, 꼰대 같은 상사들이 물어보죠. 자네는 그게 뭔가? 그러니까 한마디 하고 싶어서 우리 이런 거 화장을 하고 니까 자네는 그게 뭔가? 그래서 제 아들이 트랜스젠더라 제가 이렇게 이 프라이드 축제 기간에는 이런 걸 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엄마가 맨날 밖으로 들어오니까 애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정말 무식한 발언인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소장님, 선진국에서 그런 얘기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실제로 잡아가진 않겠죠. 하지만 이 사람 이제 생각지 않았던 발언이니까 이제 뭐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이제 어쨌든 여기서 한마디만 더 무식한 소리 오면 입을 확 찢어버릴 그냥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이제 말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그분이 이제 다른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죠. 아니 자식이 트랜스젠더인 게 뭐가 이렇게 잘하기라고 저러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리고 이게 불만을 얘기하면 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전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조심해라라거나 아니면 자기도 못마땅하니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제 자식이 트랜스젠더인 게 자랑이 또 아닐 게 뭐야? 특별한 건데 우리는 이런 성소수자 부모들은 내 자식이 진짜 실제로 이건 우리가 낸 커밍아웃 스토리에 나와 있는 책에 쓰신 건데 그 트랜스젠더 아버님 오셨어요.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신데 나는 내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귀함의 일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신이 주신 스페셜 에디션 근데 왜 자랑스럽고 특별하지? 그게 뭐가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상하지라고 얘기를 하면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그것을 면전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뒤에서 수군거리긴 하죠. 심지어는 제가 노조위원장인데 이런 활동을 하면 노조에 신경 쓰지 않고 성소수자 인권 활동에 신경 쓴다고 공격을 하기도 해요. 아직 우리 사회가 제가 생각할 만큼 이렇게 훌륭한 사회로 가지 않았지만 갔으면 좋았겠지.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인권이 뭔가 인권의식이 진보된 사회에서 사는 것도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사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각자가 그런 일을 좀 세상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시간이다. 독립군이 따로 있을 것이며 성자가 따로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시간 또 하루 몇 달, 몇 년이라도 이럴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사회를 바꾸는 어떤 좋은 기회다. 우리가 정말 영웅이 혹은 유익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압도적으로 당당하게 성소수자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다 하실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오네요. 스페셜 에디션 너무 좋습니다. 또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네, 정말 영화 너무 감사히 잘 봤고요. 저도 학교에서 근무하고 아직 커밍아웃을 못했기 때문에 정말 영화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선 이런
자녀분에게 커밍아웃을 처음 받아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해서 나에 조금 편견이 섞인 그런 답변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자녀분께 어떤 말씀하고 싶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2016년에 커밍아웃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아이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 있었던 부모였나 봐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전 연기를 했죠. 한 1, 2년 괜찮은 척. 근데 아이 앞에서 그렇다고 뭐 부정을 하거나 혐오를 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하지 않았는데 나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원래 아이하고의 관계가 그래도 완전 평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존중을 해줄 줄 아는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이해는 안 됐죠. 왜냐면 나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고 나는 처음 들어봤고 내 주위에 성소수자를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거를 내 아이가 성소수자라고 해도 하루아침에 그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때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아이한테 함부로 말했을 때는 아이가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정도는 제가 알았어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꾹 참고 사실은 말을 못하고 부모 모임에 와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우면서 스스로 사실 괜찮아진 거였고 실제로 나중에는 정말 괜찮아져서 정말 아이랑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부모 모임에 오시는 분들이 후회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처음에 아이한테 뭔가 나쁜 반응을 해서 나중에 본인이 이제 굉장히 알게 돼서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이거는 우리 누구의 탓도 아니고 내가 함부로 말할 거리가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너무 몰라서 함부로 말해서 그게 너무 후회된다는 부모님들은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남편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때 안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안 그래서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했을까. 사실 너무 저는 아이가 저한테 커밍아웃을 해준 게 너무 좋은 기회였다고 지금 오히려 생각하거든요. 사실 성인 된 자녀가 부모하고 이런 얘기 안 하고 살 수도 있죠. 뭐 성인 돼서 어차피 다 따로 살 거고 심지어 지역도 다르고 뭐 외국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너무 떨어져 사는 자녀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지 뭐 누구와 함께 사는지조차 사실 부모에게 안 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나한테 알려줬잖아요. 알려주고 나는 엄마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본인의 굉장히 내면적인 거를 다 보여주고 싶어 했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제가 좋은 부모가 된 것 같은 기분? 네.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었으면 나한테 이런 얘기까지 해줬나. 그리고 더 친밀하고 싶으니까 부모님하고 더 친밀하고 더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니까 사실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부모님들이 커밍아웃을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을 하긴 힘들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지금은 커밍아웃을 되게 선물 같은 일처럼 받아서 나는 커밍아웃을 되게 잘 받아서 이렇게 배우도 됐고 되게 좋은 인생을 살고 있어서 너무 고마운 일이다. 내 인생에 정말 너무 좋은 기회로 그게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당사자들이 뭔가 커밍아웃을 부모님에게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부모님이 만약에 제대로 못 받고 그게 선물인지도 모르고 부정을 하고 외면하고 회피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전적으로 부모님의 몫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어떤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에 따라 그거는 시간이 걸려도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고 내가 함께 이 아이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희망이 있으신 부모님이라면 분명히 바뀌고 노력하고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자식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력합니다. 노력하고 결국은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모님이면 나비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 말이 진짜 감동적인데 내 부모가 훌륭하면 좋지. 하지만 안 그럴 수도 있잖아.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말고 나는 좋은 마음으로 커밍아웃을 했지만 우리 부모님이 못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그게 내 탓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거. 그게 당사자들이 좀 꼭 유념해 주시고 죄책감 같은 거 절대 가지시지 말고 나는 선물을 줬는데 그냥 선물인 줄 모를 뿐이야. 약간 이런 가벼운 마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세계관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식이 어떤 큰일을 닥쳤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은데 혹은 아프신데 내가 얘기해서 부모님이 더 병환이 중해지거나 사이가 더 안 좋아지면 어떠죠? 커밍아웃을 해서. 근데 실제로 부모님들이 평소에 이렇게 서로 신뢰하는 부모님들이라면 서로 잠깐 소원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에게 큰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뭔가 협력해서 뭔가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아프신 분이라 하더라도 자식이 얼마나 더 실은 제일 부모님들이 후회를 많이 하는 게 저 자식이 나한테 얘기했을 때 10년, 20년 넘게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본인이 힘든 건 힘든 거지만 그건 한쪽에다 떼어놓고 내 자식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을 보통 어쨌든 가족하고 어떤 친밀하면 부모님들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실은 자식들을 위해서 괜찮다고 여기 와서 나 우울증 있어요. 부모 모임 와서 힘들어 할 망정 자식에게 그런 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커밍아웃해서 내가 너 때문에 더 아프다. 내가 너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 우리가. 이건 부모님이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데 자식을 핑계로 이혼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고요. 아픈 거 본인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자식의 아픔보다.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아이가 트랜스젠더인 걸 가족들한테 커밍아웃 하고 싶다고 해서 신가 외가 이제 수술을 앞두고 어쨌든 양쪽 어른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외가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저희 언니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전사님이세요. 저희 엄마도 교회를 다니시고 그런데 거기 가서 외가에 가서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양쪽 외가든 친가든 뭐 얘기해서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괜찮다 그러고 갔어요. 애가 저희 이제 친정어머니죠.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 너 어떻게 하고 울었는데 너 그럼 어떻게 이게 무서우니까 울으셨는데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는 바로 60이 넘었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좀 넌 남자애 같았지. 물론 그것도 온전한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바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조카가 물론 만약에 동성애자였다면 또 반응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기독교 신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넌 어렸을 때도 그랬지? 라고 바로 뭐 언니나 이모나 이모부가 저희 아이 입장에서는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친가에 갔을 땐 심지어는 전 친가는 이혼해서 꽤 오랫동안 찾아뵙지 않았는데 물론 제가 뭐 그 시아버님이나 이런 분께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저희 가기 전에 저희 아이가 할아버지 존경하는데 할아버지가 화내시면 어떡하지? 할아버지가 80대 후반이세요. 거의. 그래서 나도 할아버지 좋아해. 그리고 할아버지 내가 생각할 때 이것 갖고 뭐라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정말 연세 많이 드신 분이고 그러니까 또 되게 보수적이신 부분도 있고 우리를 되게 저를 이뻐하시고 애를 좋아하시지만 그런데 이것 갖고 만약에 너를 뭐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가 추석이었거든요. 걱정 마라. 내가 상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 손을 잡고 나올 테니까 어떻게든 엄마가 네 편 들어줄 거니까 하고 갔는데 할아버님은 바로 처음에는 좀 놀라시더니 한 30분 정도 이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하니까 그러면 이름은 안 바꿔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80대 후반이시지만. 그리고 한 70 다 되시는 고모님도 얘가 얘기를 할 때 TV에서 얘를 봤대요. 봤는데 그동안 네가 아는 척 할 때까지 내가 먼저 아는 척하지 않았다. 힘들었지? 괜찮으니? 라고 우리가 생각한 아주 그냥 교과서적인 아주 좋은 커밍아웃을 대하는 자세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누가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어디서 그런 거 들은 적 없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고 본인이 어려운이 알아서 그리고 부모가 뭐 알아서 라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실은 그분들이 많이 배우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있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 자식하고 평소에 친밀도나 부모님의 세계관에 따라서 뭐 그런 반응이 나올 것이고 그게 만약에 내가 원치 않는 실은 부정적인 피드백이 저희가 가장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를 하시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잘 받아줬으면 좋겠어. 저희 또한 여러분께 기대하는 건 부모님이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도 여러분들이 당당하시면 좋겠어요. 그건 부모님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런 기회를 드린 20%밖에 커밍아웃을 안 한다고 해요. 나머지 80%는 안 해요. 안 하고 평생 그렇게 안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안 하고 살아요. 자기 자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공유하지 못하고 살다 돌아가시는 거죠. 그게 싫어서 여러분이
혹은 사실과 다른 얘기, 뭐 거짓말은 아니죠. 누구를 속여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사실을 온전히 얘기하면 힘드니까 사실과 다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 불편하면 그런 것들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하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가족의 평온을 깨는 것이 불안해서 내가 자꾸 이걸 안고 살다 보면 내 존재가 부서질 만큼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 존재가 부서질 만큼 난 힘든데 가족의 평온을 좀 깨면 어떻습니까? 꼭 해야만 하겠다 그런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해서 만약에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뭐 책자나 영화나 편지나 이런 걸 해서 기다리고 시간을 들일 수 있지만 그러고도 계속 부모님이 혹은 가족이 나에게 혐오와 상처를 준다 그러면 안전유배를 하셔야죠. 그리고 부모한테 버림받기 전에 먼저 부모를 버리셔야 돼요. 왜냐? 너 소중한 존재를 아무리 부모라고 나를 같이 견서나 가까이 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좀 떠나가고 연락 안 하면 부모가 아쉽지 자식이 좀 덜 아쉽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부모가 아쉬운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그 세뇌당해 왔죠.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고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는 거 이런 거 조금 그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엔 이렇게까지 가스라이팅을 했죠. 부모가 아프면 자식은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서라도 부모를 살려야 한다.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그 말짱 다 가스라이팅이죠. 그래서 여러분 존재가 매우 소중하고 여러분 존재의 소중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처 주는 부모님에게라면 안전이별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생각에서 부모님께 너무 전전긍긍하고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꼼짝 못하게 나의 모든 생존과 정서적인 의존을 하는 자식이었지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자식을 놔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커밍아웃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언제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것은 부모님이 상태가 좋을 때를 보지 말고 내 상태가 좋을 때, 내가 괜찮을 때, 내가 안전할 때 어떤 형태로든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괜찮을 때 그때 커밍아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센터에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질문 하나 하면 10분이 간다. 그래서 사실은 예정된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요. 저희 조금 더 해도 되죠? 네. 안 되겠죠? 이분들 이야기가 이렇게. 네.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가스라이팅이다. 오늘의 명언. 네. 이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장 질문 한 개만 더 받고 남은 질문들 네, 이야기 나누고 네, 추천의 시간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고요. 저는 준희라고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나오신 한결님이랑 예준님은 지금은 행복하게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네, 그 질문이 그 질문이 원래 GV 단골 질문입니다. 오늘 어제 안 나오신다 했네요. 근데 제가 GV를 다닐 때 어떤 분이 처음으로 이 질문을 하시면서 잘 지내는 거 플러스 근데 영화에 이렇게 둘이 너무 꽁냥거리면서 나와서 혹시 부모로서 나중에 얘네들이 헤어지면 어떡하냐 하는 걱정을 안 해보셨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정말 한 번도 걱정을 안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쟤네 인생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그 아이의 인생과 저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영화에 출연하는 것도 그들이 결정한 일이고 그들이 좋다고 나왔으니까 뭐 나중에 헤어져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둘 다 군대를 갔어요. 네, 그래서 송주님도 군대를 가시고 예준이도 군대를 갔는데 이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군대 가서 휴가 나왔을 때는 뭐 저희 집에서도 합숙을 좀 하고 또 헤어지고 했는데 지금 한 6개월 이상 못 본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또 그렇게 아이한테 꼬치꼬치 캐묻는 스타일은 아니라 뭐 잘 지내고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송주님이 어버이날이라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아직 잘 사귀고 있구나. 그래서 군대에서는 다행히 뭐 좀 그러니까 약간 게이니까 군대에서 뭐 그게 드러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서 잘 숨기고 지내고 있고 본인은 세뇌를 한대요. 스스로 나는 마피아 게임을 하는 중이다. 그렇게 늘 세뇌를 하면서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올해 말에 제대라 그때까지 저도 조금 걱정은 되지만 네,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한결이 같은 경우에도 실은 굉장히 재작년 상황이 암울했었죠. 지금도 저 숙대 입고 가면 저도 마음이 좀 내려앉고 특히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심각했었는데 이제 직접 저희 아이에게 차마 하지 못한 얘기를 제가 영화 속에 했었고, 영화 나올 때는 정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영화 찍을 때, 저 인터뷰를 할 때 이 영화가 개봉될 때까지 우리 아이가 이 영화를 볼 수 있을까? 그만큼 좀 심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화 개봉하고 그 전까지도 저희가 그렇게 살갑게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요. 저희 아이하고 저하고 그렇게 알콩달콩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뭐 지금도 여전히 투닥투닥하긴 하지만 그래도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다행인 것은 저 아이가 제 마음을 알아준 것 같고 그냥 나의 그때 얘기할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어쨌든 네가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네 옆에 있을 거야. 그런 마음밖에 없었는데 정말 너를 어떤 상황에서도 외롭거나 아프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밖에 없었는데 실은 아이는 그런 것을 입은 것 같아요. 엄마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엄마가 있다는 게 아이한테 큰 힘이 된 것 같았어요. 실은 삶과 죽음을 떠나서 어떤 상황이든 엄마는 나를 존중하는구나가 아이한테 큰 힘이 된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최근에는 뭐 가끔 잘 지낸다고 얘기도 하고 제가 어떨 때는 이제 아플 때도 있으니까 막 걱정을 많이 하면 또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있어 걱정을 많이 하면 먼저 엄마 나 죽지 않아 걱정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은 그 두려움이 있어서 서로 그 말을 못하고 서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실은 아주 마음속에 있는 그런 두려움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에 오히려 그 두려움의 좀 무게가 좀 덜어지는 것 같았고 그 얘기를 가장 가까운 혈육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어제까지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국회와 농성이 진행이 됐었고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 연보동 치마 행선인 그 부모 모임이 국회 앞 농성장에서도 영화 상영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날 이렇게 영화 보는데 되게 쿨하게 또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약간 뭔가 근데 오는 거 모르셨던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관계는 진짜 쿨하구나 이렇게 느꼈었고 하나 더 질문 여기 남겨주셨던 거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초롱님이 좋은 이야기 만들어주신 감독님 나비와 비비안에게 감사 인사를 먼저 드려요. 이렇게 쓰셨어요. 질문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되게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해석하시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느끼는 순간. 저는 저희 아까 인상적이었던 상영에 대한 그 순간이 생각이 났는데 나비님이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숙대 입고 그러면 되게 마음이 좀 무거워지신다.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번 그 숙대 학생분들을 그 홍성수 교수님께서 저희가 따로 지구인은 없었는데 초대하셔가지고 같이 일요일 오전이었나요, 사용이? 여튼 굉장히 오기 힘든 시간인데, 그때 함께 학생분들과 이제 영화를 보고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GV 시간이 안 되지만 잠깐 무대 인사를 하고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찾아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상영회를 찾아와 주신 그 학생분들 마음과 그다음에 교수님의 어떤 마음, 교수님이 수업 시간 이렇게 끌고 오신 모양이었어요. 근데 그 장면들을 이제 현장에서 보면서 되게 많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비님께서 또 당시의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오늘 상영회의 의미가 정말 특별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을 때 그렇게 하시면서 나비님이 절대 우시는 분이 아닌데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비안님이 오시고 저도 그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울고 이래가지고 약간 처음으로 세 명 다 울면서 약간 좀 무대 인사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어떤 차별의 순간들이 있고 여전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무리 이제 누군가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야기하고 외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뀔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변화의 지점들이 발견이 될 때가 있고 또 그것을 발견하고 서로 의미화시켜주는 것이 되게 이 운동 그 다음에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잊지 않는 순간들을 마련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순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을 받는 순간에 상처를 많이 받는 만큼 누군가는 나에게 응원을 보내고 누군가는 힘이 되어준다라는 그 사실도 또 크게 또 마음속에 또 갖고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누가 나쁜 말 나한테 했던 거, 그다음 날 서운하게 했던 거 뿐만 아니라 차별의 언어뿐만 아니라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나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낼 때가 훨씬 많지만 사실 그것은 조금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외에 나의 주변에 둘러보면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사실 훨씬 많은데 나는 이걸 못 볼 때가 더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일상을 함께 버텨주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일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제가 저희가 키워 축제 가면 나와서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와서 떠들 때도 있는데 몇천 명. 그 사람들이 실은 계속 같이 가요. 같이. 우리 갈 때 같이 가요. 같이 축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은 뭐 몇 달 전에 그 인터넷에서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그 악플을 다는 사람은 1%가 안 되는 0.06%래요. 그 사람들이 악플을 다는데 그게 주요 여론인 것처럼 나오는 것은 나머지 99%의 사람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독한 소리, 못된 소리가, 나쁜 소리가 여론인 것처럼 나오거든요.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 몇천 명이나 되겠어요. 다 합해서 정말 10,000명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앞에 주도적 운영사 정말 다 합해도 10,000명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 5천만 인구 중에서 0.2%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떠들 때 나머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도 침묵하고 있으면 그 사람 목소리가 전부인 것처럼 들리고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대부분 그 얼굴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소리에 너무 물론 독하고 악랄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 사람이 질리죠. 보통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인권의 어떤 그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혹은 당사자인 사람 더더욱이나 두려울 수 있고 오픈될까봐 LI들도 그 얘기를 하자면 자기 판단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공격도 받아야 되고 시간도 들이고 에너지도 들이고 힘드니까 가만히 있으면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곧 내가 또 하나의 소수성에서 내가 당할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내가 당하지 않는다라도 그런 세상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당사자든 아니든 또뭐 본인의 이슈 아닌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한마디씩은 해주면 좋겠어요. 한마디라도 말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것들이 모여지면 훨씬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좋겠죠. 주변에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교회 다니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성소수자인데 성경에서는 도대체 왜 이것만 갖고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혼반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주일도 지켜야 되잖아 라고 그러면 할 말은 없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누굴 싸우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틈틈이 에너지를 들여서 좀 스며들고 침투하고 그런 우리가 조금 더 악은 성실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좀 성실하게 그리고 뭐 앞에 나서서는 이렇게 하라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틈틈이 한마디라도 할 수 있으면 얘기를 하고 사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GV를 할 때. 그리고 저희 배급사의 어떤 팀장님하고 저희 4명 카톡방에
어디서 GV 요청이 들어왔다고 연락이 올 때. 그러니까 저희 영화를 계속 누군가는 보고 싶어하고 봐주시고 이래서 뭔가 우리가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할 기회를 주는 이런 세상이 되게 희망을 갖게 한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영화가 잊혀지지 않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래도 많이 보고 싶어 하는 영화로 아직은 기억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게 굉장히 희망적이고 저희가 GV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분한테는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에게 겐길 영화를 봤는데 GV도 좋았고 영화도 좋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퍼져나가겠죠. 그러면서 계속 선한 영향력들이 점점점 퍼진다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GV를 다니면서 굉장히 LI를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LI 분들한테 항상 부탁드려요. 뭔가 무지개 굿즈 이런 거를 내가 내 주위에 내 몸에 해도 되고 뭐 가방에 달아도 되고 책상에 놔도 되고 뭔가 무지개 색깔을 띤 무언가를 놔두는 게 우리 주변에서 커밍아웃 하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이 그것만 봐도 굉장히 뭔가 마음이 푸근해지고 따뜻해지고 위안을 받는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꼭 좀 주변에서 직장에서건 어디서건 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그게 그 성소수자들한테 굉장히 가서 닿아서 힘을 주고 그분들이 진짜 압도적으로 당당하게 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GV 하면서 만나는 LI 분들이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준비한 네. 갑자기 제가 거기서 저는 심리상담을 하는 LI예요. 몰랐어요. 제 주변에 이렇게 많은지. 근데 이제 상담실에 이 무지개를 갖다 놓고 그랬더니 후배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룹을 모아서 자기들이 당사자로 상담 공부를 하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안전한 데를 못 찾았었다. 근데 그 무지개를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구나. 꼭 이 고마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동권익센터에서 준비한 무지개 자랑대회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나의 아름다운 무지개 굿즈가 지금 어딘가 내 몸에, 내 옷에, 내 가방에 장착되어 그러면 하나씩 자랑을 해보시고 선생님 저희 추첨을 꼭 할 필요는 없죠. 그냥 무지개 달고 오신 분들한테 준비한 선물 다 드려도 될 것 같아서 네 자랑을 여기 너무 이거 어떻게 자랑하면 좋을까요? 저희 이렇게 힘껏 이렇게 들어 올려주실까요? 네. 네, 너무 예쁜 팔찌. 네. 저기는 너무 예쁜 무지개 줄이 달린 가방을 가지고 오셨고, 네. 몇 년째 가지고 다니시는 그 가방의 핀. 그리고 여기는, 네, 곰돌이, 무지개 곰돌이. 신발의 무지개. 네. 너무 다들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이 분들께 지금 자랑해주신 분들이 몇 분이죠? 하나, 둘, 셋, 넷, 5분. 네. 저희가 원래 준비한 선물과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또 노동권익센터에서 준비하신 네, 선물. 아직 자랑할 게 또 남으셨다고 이런 분 있으면 더 자랑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선물 받고 가요. 네. 네, 이거 무지개 보면 붙여놓은 있습니다. 네. 너무 의미 있는 거.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랑하신 분들께 나비비안 두 분이 선물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희 행사인에서 준비한 선물이고요. 준비하신 선물은 마지막으로 오늘 관객들한테 딱 한마디씩, 네, 한 줄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사전 신청자분들 코멘트가 있어요. 뭐 고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약간 길고 정성스럽게 한 분이 적어주신 거 있어서 이거 일단 읽어드리는 동안 한 줄 이렇게 한마디, 네, 꼭 한마디여야 해요. 네, 그거 해주시면 되고, 네, 이유진님께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분들과
지금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적어주셨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관객분한테 들었으니까 또 이렇게 한마디. 왠지 나비님, 비비아님이 길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하는 게 미덕일 것 같습니다. 사불금지법 제정하라 투쟁! 저희 영화는 한 번 보면 퀴어 영화, 두 번째 보면 가족 영화, 세 번째 보면 여성 영화, 네 번 보면 인생 영화입니다. 지금 TV에서 또 결제해서 보실 수 있고 곧 OTT 서비스도 될 거니까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또 좋은 소식도 있을 거니까 영화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통 이런 멘트는 우리 비비안님 말씀인데 정말 GV를 할 때 GV에서 정말 많은 힘을 얻는데 오늘 또 이 자리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래서 저희가 영화 GV 하면서 느낀 거, 영화는 배우도 참여해서 만들고 이 감독님도 만드시고 제작자도 배우사도 다 필요한데 GV를 통해서 느낀 것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응원과 그리고 어떤 피드백 이런 것들이 영화를 완성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과 함께 이 영화를 만들고 이제 같은 감동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